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창작 드라마입니다. 장인어른 팔순 잔치가 열린 고급 한정식집. 50여 명의 하객들 앞에서 정우는 장인어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자손들이 살아가는 모습 지켜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하객들은 무슨 얘기일까 싶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한쪽 벽에서는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오고 밝았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내의 15년 비밀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한 남자의 등을 굳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별이 지지 않은 하늘 아래 현장으로 향하던 발걸음. 밤 11시 가족들이 잠든 집으로 돌아오던 지친 어깨. 장마철에는 빗물에 젖은 시멘트 냄새가 몸에 배었고 한겨울에는 철근 위에 내린 서리가 손끝을 갈라놓았죠. 한정우의 손바닥에는 세월이 굳은 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38년의 마지막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건설회사 현장 소장 한정우 63. 정년이라는 단어가 그의 이름 앞에 붙던 날이었습니다. 후배들의 박수 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누군가 건넨 꽃다발에서는 백합 향기가 피어올랐고 눈시울을 붉힌 젊은 직원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정우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퇴직금 5억 8천만 원. 숫자로 환산된 38년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 돈은 아내 최은숙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흘러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정우의 손에는 월급 봉투 대신 빈손만 남았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차 한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보랏빛으로, 보랏빛이 검은빛으로 스며드는 하늘. 정우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이마, 희끗해진 관자놀이, 그리고 어딘가 텅 빈 눈동자.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 38년 동안 새벽을 깨우던 남자에게 느긋한 아침은 낯선 언어와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 안았죠. 어서 와요. 오늘 소고기 미역국 끓였어요. 아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과 윤기 흐르는 불고기, 알록달록한 잡채까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죠. 정우의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38년을 버틴 이유가 저 식탁 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당신하고픈 거 하면서 편하게 살아요. 은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정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들었어요. 저녁은 고요했습니다. 미역국을 떠먹는 소리, 젓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죠. 38년을 함께했건만 부부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어느새 익숙한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우는 거실 소파에 몸을 묻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사라졌죠. 그때였습니다. 소파 쿠션 위에 놓인 휴대폰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아내의 것이었죠. 정우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야, 오늘 못 만나서 미안해. 보고 싶어. 시간이 멈췄습니다. 자기야. 그 세 글자가 정우의 눈동자 위에 불꽃처럼 새겨졌어요. 심장이 가슴팍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차가운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정우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얼굴이 굳지 않도록 설거지 도와줄까요?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정우는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얀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고르게 흘러나왔어요. 38년을 함께 이불을 덮은 사람, 두 아이의 어머니,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 천장의 어둠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해일 거야. 친한 친구일 수도 있잖아. 정우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모래성처럼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정년 퇴직 첫날 밤. 새로운 시작이라던 그날, 한정우의 세계는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정우의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새겨진 습관이 뼛속 깊이 각인된 시간이 그를 깨웠죠. 정우는 무의식적으로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와이셔츠를 찾는 손길이 멈칫했어요. 어제 퇴직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손은 이미 와이셔츠를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면도를 하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정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남자가 거기 있었죠. 여보, 어디 가요? 부엌에서 나온 은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나 출근하는 길인데. 왜 무슨 문제 있어? 정우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이 흘러나왔어요. 은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어제 퇴직했잖아요. 다른 직장 구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퇴직 그 단어가 정우의 가슴에 망치처럼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무거워졌습니다.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죠. 구두가 발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어요. 정우는 천천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현관 구석에 내려놓았어요. 구두를 벗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정우는 시계를 바라봤어요. 6시. 보통 때라면 이미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홈쇼핑. 시간이 흘렀습니다. 7시, 8시, 9시. 시계바늘만 돌아갈 뿐 정우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은숙이 차려준 된장찌개를 억지로 떠먹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정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다간 미쳐버릴 것 같았죠. 정우는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 현관문을 나서는 정우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목적지도 없었지만 그냥 움직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우는 핸들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죠. 거리는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습니다. 출근 시간도 아니고 퇴근 시간도 아닌 어정쩡한 시간.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정우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엑셀을 밟았어요. 그리고 어느새 익숙한 건물 앞에 와 있었습니다. 예전 회사 앞. 정우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8년을 다닌 회사. 저 건물의 6층, 정우의 사무실이 있던 곳.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올라가던 계단. 점심시간이면 후배들과 함께 내려오던 엘리베이터. 정우는 천천히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6층 창문 중 하나가 정우의 자리였습니다. 아니, 정우의 자리였던 곳이었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거예요. 정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건물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리며.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정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지워진 것 같았어요. 정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차를 몰고 가다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블루문 카페. 정우가 거의 매일 들렀던 곳이었어요. 아침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사무실로 향하던 곳. 후배들과 식사 후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곳. 정우는 차를 세우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초록색 문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종소리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카페 안은 한적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정우는 결제를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자주 앉던 자리였어요.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오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점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정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번졌죠. 맛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정우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시간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더 외로웠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건 채울 것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금 정우는 카페에 앉아 빈 시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어요. 회사에도 카페에도 어디에도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발자취는 남지 않았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정우는 핸들을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지나갈까? 모레도 글피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38년 동안 정우를 채웠던 것들이 사라지자 그 자리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퇴직자. 그 단어의 무게를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응, 그냥 좀 돌아다녔어. 저녁 먹어요. 밥 차릴게요. 은숙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역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파 쿠션 위에 놓인 은숙의 휴대폰이 빛났습니다. 문자가 온 거였어요. 정우는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잘 들어갔어? 오늘 너무 좋았어. 그리고 고마워. 돈은 잘 쓸게. 내 사랑.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돈? 오늘 너무 좋았다고? 내 사랑? 정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글자는 그대로였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신자는 태민이었습니다. 남자였어요. 정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본 문자가 떠올랐죠. 자기야, 보고 싶어? 그리고 오늘 본 문자. 돈은 잘 쓸게, 내 사랑.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보고 싶지 않았던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오늘 외출했다던 은숙. 그림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죠. 거기서 만난 사람? 돈은 무슨 돈? 내 퇴직금?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저녁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지만 정우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공허함, 회사 앞에서 느꼈던 상실감, 카페에서 느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더 큰 공허가 정우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38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년 퇴직 다음 날. 새로운 시작이라던 그날, 한정우의 세계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박지영은 호텔 라운지에서 대학 동창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피아노 선율이 공기 속에 흩어지던 시간이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고등학교 동창 최은숙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남편 한정우가 아닌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가 맞닿을 듯 가깝게 걸었고 은숙의 입가에는 소녀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지영의 찻잔이 손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은숙을 불러냈어요. 조심스럽게 그날 본 것을 물었죠. 그런데 은숙은 놀라기는커녕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숨기지 않을게. 그 사람이랑 사귄 지 15년 됐어. 은숙의 목소리에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은숙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죠. 남편 퇴직하면 바로 이혼할 거야. 퇴직금 절반 받아서 그 사람이랑 제주도에서 펜션 차릴 거거든. 은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오래 꿈꿔온 여행을 앞둔 사람처럼. 그 순간 은숙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 부탁이 있어. 은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도 이혼하고 혼자잖아. 남자 없으니 외롭지? 우리 남편 좀 꼬셔봐. 성공하면 사례금 줄게.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8년을 함께한 남편을 친구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지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한정우. 은숙에게서 몇 번 들은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남자.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는 남자. 지영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건실한 남자였죠. 사례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영의 가슴 한편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은숙에게 연락했어요. 해볼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죠. 그렇게 지영의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어요.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 마트 앞에서 우연한 만남. 정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어요.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 함께 술 한잔 하자는 얘기.
정우는 어색해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친구에게 무례하게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을 때마다 지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5년 전 떠난 남편, 텅 빈 집에서 홀로 보내는 밤,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 그녀의 눈가에 어리는 물기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경계조차 지영 자신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지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은숙의 부탁이었고 사례금에 솔깃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정우를 만날수록 그 이유들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적었지만 눈빛에는 깊이가 있었고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부드럽게 접혔죠. 지영은 어느 순간부터 정우를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설레었어요. 예순에 접어들어 느끼는 이 감정이 부끄러우면서도 달콤했죠. 어느 저녁 노을이 번지던 날 지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음을 전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다고, 남은 인생을 가끔씩 이렇게라도 만나고 함께하고 싶다고.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지영은 보았어요. 찰나의 망설임, 아주 짧은 틈, 지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자신은 유부남이라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다시 만나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38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다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지쳐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침보다 더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죄책감이었죠. 이 사람은 자신을 배신한 아내를 아직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혼 서류를 준비해 놓은 줄도 모른 채, 아내가 자신을 친구에게 팔아넘기려 한 줄도 모른 채,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지영은 정우를 다시 불러냈어요. 이번에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도 빗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호텔에서 본 장면, 은숙의 제안, 자신이 수락한 이유, 그리고 처음엔 사례금 때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심이 되어버린 마음까지.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창밖의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죠. 한참의 침묵 끝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한마디. 그리고 그가 덧붙였어요. 은숙에게는 일이 잘 되어간다고 말해달라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믿게 해달라고. 지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38년의 세월이 무너진 자리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에게서 모든 것을 들은 그날 이후 정우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허름한 건물 3층, 낡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렸죠.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5년. 지영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우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감정이 아닌 증거가 필요했죠. 2주가 흘렀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던 어느 오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다시 찾아간 사무소.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빛이 먼지 입자 사이로 가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와 커피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탐정이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에게서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너졌건만 이 봉투 안에는 또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는 아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모텔 앞에서 찍힌 장면. 정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건넸어요. 강태민, 58세. 여기서부터가 지영도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4년 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유부녀를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 전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명. 정우의 손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어요. 아내가 15년 동안 사랑했다고 믿은 남자. 그가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강태민이 다른 여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였죠. 이혼하면 재산 절반은 당신 거야. 그거면 우리 충분하지 않아?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아내에게만 쓴 달콤한 말이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은 문장을 여러 여자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이 통장 거래 내역을 펼쳤어요. 5년간 강태민에게 송금된 금액. 합계 8천만 원. 정우가 새벽부터 밤까지 흘린 땀의 대가가 사기꾼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탐정이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 초안. 은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둔 것이었죠. 재산분할 조항에는 퇴직금 5억 8천의 절반, 2억 9천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죠. 38년의 추억들이 저 잎사귀처럼 바람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섰을 때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먹구름이 도시 위로 낮게 드리워졌고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거세게. 장대비가 정우의 어깨를 때렸지만 그는 우산을 펴지 않았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정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가는 분노였죠. 아내는 자신을 버리려 했어요.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채로. 그리고 그 사기꾼은 아내마저 이용하고 버릴 작정이었죠. 빗속에서 정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영진. 회사 후배였다가 사법고시에 합격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된 남자였죠. 형, 무슨 일이에요? 정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만나야겠다. 도움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집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38년. 그 시간을 배신한 자들에게 정우는 이제 청구서를 보내려 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겨울의 문턱에서 장인어른의 팔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넓은 연회장. 5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 앉았고 테이블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가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정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화려하게 치장하고 왔어요. 진주 목걸이가 목덜미에서 빛났고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이 곱게 발려 있었죠.
친인척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웃는 그 얼굴에는 티끌만큼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웃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저 화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잔치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축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장인어른이 케이크 촛불을 불었어요.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죠. 그때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3개월간 준비해온 이 순간, 변호사 오영진과 밤새 머리를 맞대며 계획한 시나리오.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정우가 손짓을 하자 연회장 한쪽 벽에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빔 프로젝터가 작동하며 하얀 화면이 밝아졌죠.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낯선 남자와 웃고 있는 은숙.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두 사람. 모텔 앞에서 찍힌 장면. 연회장 안에 비명처럼 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찻잔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정적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남자는 강태민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뉴스 앵커가 기사를 읽듯 감정을 지운 목소리였죠. 제 아내와 15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자입니다. 사기 전과가 있으며 유부녀만을 노리는 로맨스 스캠 전문 범죄자입니다. 스크린에 통장 거래 내역이 떠올랐어요. 5년간 강태민에게 송금된 8천만 원의 기록.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두가 알 수 있었죠. 정우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내가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입니다. 서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재산분할 조항에 적힌 2억 9천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제가 퇴직하면 이혼하고 이 사기꾼과 제주도에서 펜션을 차릴 계획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86세의 노모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지려 했죠. 옆에 있던 손녀 서연이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은숙은 굳어 있었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붉은 립스틱만이 유령처럼 떠 있었죠.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80년을 산 노인의 얼굴에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장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사람이냐? 은숙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그녀가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우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어요. 첫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하얗고 고요하고 무심하게. 딸 서연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를 향한 시선을 차마 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눈이 점점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을 뒤덮는 하얀 눈처럼 정우는 오늘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38년의 거짓을, 15년의 배신을. 은숙의 울부짖음이 연회장에 메아리 쳤지만 정우의 귀에는 닿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조용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팔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아파트 단지를 고요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여자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정우는 현관문 앞에 여행 가방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은숙의 옷가지와 기본적인 물건만 담긴 가방이었어요. 38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온 흔적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짐이었죠. 은숙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흘린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 부은 눈두덩이 위로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가. 정우의 목소리는 겨울 아침처럼 차가웠습니다. 은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38년 동안 안주인으로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을 거요. 정우가 덧붙였어요. 재산분할 해줄 생각 없소? 당신이 준비한 이혼 서류, 이제 휴지 조각이 됐소. 은숙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혼하지 않는다는 말. 그것은 곧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제주도 펜션은커녕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다는 의미였어요. 은숙은 비틀거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까지 뒤를 돌아봤지만 정우는 이미 현관문을 닫은 뒤였어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정우.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38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강태민에게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은숙이 원룸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강태민은 곧바로 연락을 끊었어요. 문자도 전화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15년 동안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유령처럼 사라진 겁니다. 은숙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어요. 10번, 20번, 100번.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죠. 마침내 연결된 전화. 강태민의 목소리는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이혼도 못하면서 뭘 바라는 거야? 귀찮게 하지 마. 그리고 전화는 끊겼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단 몇 초 만에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은숙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좁은 방 안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그녀의 미래도 그 색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변호사 오영진의 사무실에서는 다른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정우와 오영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형, 강태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오영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이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8천만 원 횡령건은 배임죄로 갈 수도 있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영진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탐정 보고서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 기억하시죠? 그 여자들 중 3명이 연락이 닿았어요. 집단 소송 의향이 있답니다. 정우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강태민의 계좌가 동결되었어요.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가 들어간 겁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장도 접수되었고 피해자 4명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강태민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15년 동안 유부녀들에게서 뜯어낸 돈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의 세상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겨울 해가 짧게 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텅 빈 거실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주황빛이 방 안으로 길게 뻗어들어왔죠. 38년의 세월이 사라진 자리. 하지만 그곳은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채워질 공간이었죠.
정우의 입가에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겨울밤의 별은 유난히 차갑고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그의 눈빛처럼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형사법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정우는 그 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재판이 아니었죠. 강태민의 재판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정우의 눈에 피고인석이 보였어요. 15년간 아내의 마음을 훔쳐간 남자. 8천만 원을 빨아들인 사기꾼. 그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은 처음 사진에서 봤던 것과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쥐처럼 움츠러든 모습이었죠. 화려한 양복 대신 칙칙한 죄수복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3명의 얼굴. 모두 50대에서 60대로 보였죠. 강태민에게 속아 돈과 마음을 빼앗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엉켜 있었어요. 오영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 강태민은 최소 10년간 유부녀만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을 자행해 왔습니다. 오영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그림 동호회 강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외로운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달콤한 말로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명. 피해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스크린에 증거 자료가 떠올랐어요.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강태민이 여러 여자에게 보낸 똑같은 문장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절반은 당신 거야. 그 돈이면 우리 행복할 수 있어. 당신만 사랑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거짓말들. 그 말에 속아 인생을 망친 여자들이 방청석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정우의 시선이 강태민에게 향했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훑었어요. 그리고 정우와 눈이 마주쳤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정우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후회. 하지만 그것은 잘못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어요. 들킨 것에 대한 후회였죠. 정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38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무표정함으로 그 시선을 받아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어요. 피고인 강태민.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사기죄 및 공갈죄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피해자들에게 총 2억 3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강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법정 경위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는 비틀거리며 끌려나갔습니다. 방청석의 여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10년, 15년을 속아온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영진이 다가왔어요. 형, 이제 은숙 씨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혼은 안 해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재산분할 받으려면 이혼해야 하는데 내가 안 해주면 못 받지. 그게 내 복수야. 오영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숙 씨는 평생 원룸에서 살면서 이혼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사랑한다던 남자는 감옥에 가고. 완벽하네요, 형.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아니야.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38년을 돌려받을 순 없으니까.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우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그 바람 속에는 겨울의 마지막 냉기와 봄의 첫 온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정우는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남은 것은 자신의 인생이었죠. 38년 동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자신만의 인생. 법원 앞 벚나무 가지 끝에 분홍빛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곧 피어날 꽃들. 정우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할 준비는 되어 있었죠.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만개한 거리가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죠.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38년 동안 채워졌던 소리들이 사라진 자리. 설거지 소리, 텔레비전 소리, 밥 차린다는 목소리. 이제 그 모든 것이 고요함으로 대체되어 있었죠. 정우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38년간 건설 현장에서 밥을 해 먹었으니까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라면찜이야 식은 죽 먹기였죠. 하지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외롭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끓여도,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는 식탁은 그저 차가운 나무 덩어리에 불과했죠. 어느 날 정우는 아파트 게시판에서 작은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시니어 도예교실, 50세 이상 환영, 흙을 만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정우는 한참 동안 그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흙?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남자에게 흙은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시멘트와 모래, 자갈과 진흙. 하지만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흙을 빚어본 적은 없었죠. 발걸음이 저절로 문화센터를 향했습니다. 도예교실은 지하 1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 흙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젖은 돼지의 냄새. 어린 시절 비 온 뒤 맨발로 뛰놀던 시골 마을이 떠올랐죠. 교실 안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정우 또래였습니다. 50대, 60대, 70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 정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물레 위에 올려진 흙덩이가 낯설게 느껴졌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흙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모양이 일그러지고 물레가 멈춰버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은숙도, 강태민도, 38년의 배신도, 오직 손끝에 닿는 차가운 흙의 감촉만이 존재했죠.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우의 옆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앉았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었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얼굴에는 웃음주름이 부드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정우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죠. 네, 친구가 좋다고 해서요. 여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문정이라고 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정희는 3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아침에 웃으며 출근하던 사람이 저녁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그 뒤로 혼자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대요. 장미를 다듬고 국화를 손질하고 꽃다발을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고. 정우는 자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38년의 결혼.
15년의 배신, 그리고 혼자 남겨진 집.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도 동정의 눈빛도 없었죠. 그저 나란히 앉아 흙을 빚었습니다.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 흙이 손에 감기는 감촉.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봄볕이 쏟아지는 카페에서 또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서 대화는 깊지 않았지만 침묵은 편안했죠. 어느 주말 딸 서연이 손녀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7살 민지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정우의 무릎에 올라탔어요. 작은 손이 식탁 위에 놓인 도자기 컵을 가리켰죠. 이거 뭐야? 예뻐. 정우가 빚은 찻잔이었습니다. 아직 서툴러서 살짝 비뚤어져 있었지만 정우의 손끝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정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 짱이다. 그 순간 정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웃음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함. 서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가에도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정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지고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물레가 돌아가고 손끝에서 무언가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었어요. 봄밤의 달빛이 창문 너머로 조용히 흘러들어왔습니다. 63세의 남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38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간 남자. 내일도 흙을 빚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1년 후 봄볕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채웠죠. 한정우의 손이 흙 위를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64, 그의 손끝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거칠지만 온기가 담긴 손이었죠. 수강생들 사이를 걸으며 작업을 지켜보는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38년간 억눌렀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창가 쪽 문정이가 찻잔 세트를 빚고 있었어요. 58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3년째 혼자 사는 여자. 정우는 그녀의 작업대 곁을 지나치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희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죠. 말없는 인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매화 향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정우와 정희는 나란히 앉아 녹차를 마셨어요. 입김이 피어올랐죠.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정우는 찻잔을 들며 멀리 산을 바라봤어요. 연두빛 새순들이 가지마다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은 묻지도 않고 왔죠. 그렇게 삶도 다시 시작되는 거였어요. 정희가 곁눈질로 정우를 훔쳐봤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죽은 사람 같았어요. 눈빛에 생기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의 손끝에, 차를 마시는 그의 눈빛에 삶이 흐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꽃잎 하나가 정우의 어깨에 내려앉았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봄은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이 들려 있었죠. 정우는 주방에서 나와 딸을 맞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의 얼굴빛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어요. 흙이 손톱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서연은 석 달 전 변호사를 통해 들었던 아버지의 결정을 떠올렸어요. 별거 1년 후 합의 이혼을 하겠다고,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필요 없다고, 그냥 끝내자고. 그 말을 듣고 서연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동시에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연민도 사라졌어요. 서연은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해지고 있다는 걸. 같은 시각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는 기름 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최은숙은 설거지통 앞에 서서 땀을 닦았어요. 64, 그녀는 이곳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늘 아팠죠. 친정집 신세를 지다 결국 쫓겨나 얻은 좁은 월세방.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고 강태민은 수감됐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비눗물에 섞여 눈물이 흘러내렸죠. 거울을 보면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주방 창문 너머로 봄볕이 쏟아졌지만 그녀에겐 한겨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접시를 놓치지 않으려 꽉 쥐었지만 그것마저 버거웠죠.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저 안정적인 삶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죠. 구치소 접견실. 강태민은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기 소송 5건, 배상금만 3억. 파산을 넘어 수감까지 됐죠.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보며 그는 혀를 찼어요. 출소해도 평생 갚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최은숙에게 걸었던 전화는 이미 차단당한 지 오래였죠. 모든 게 끝났어요. 쥐가 쳇바퀴 돌듯 그렇게 인생도 돌고 돌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였죠. 봄날 오후 마이너스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흰 눈처럼 꽃잎이 바람에 날렸죠. 한정우와 문정희는 나란히 산책로를 걸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따뜻했죠. 정우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38년이 거짓이었다면 앞으로의 38년은 진실로 살겠다고. 흙을 빚듯 조심스럽게 그리고 단단하게. 63세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거짓을 내려놓으면 진실이 온다는 걸.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그리고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정희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스쳤어요. 정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흙을 만지는 손처럼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온기였어요. 벚꽃이 두 사람 주위로 쏟아졌습니다. 꽃잎이 머리카락에, 어깨에, 손등에 내려앉았죠. 정우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벚꽃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정희도 하늘을 봤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봄을 느끼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죠. 정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벚꽃 터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64과 58. 두 사람의 봄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물레처럼 돌고 도는 인생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만의 그릇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단단하게. 봄은 묻지 않고 왔고, 삶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황혼사연 채널에서는 매주 새로운 황혼의 사랑과 복수, 연애와 재혼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도 남겨주시면 익명으로 각색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